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오늘 소액주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게 될 임시주주총회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캐스팅보드를 졌다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줘서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은 일단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주주 또 소액주주들의 표심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삼성물산 소액주주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카페 소액주주연대 회원을 연결해서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액주주연대에서 짐 로저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강동호 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동호입니다. 네, 이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카페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예, 그 합병 발표 이후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내보려고 만들었고요. 그 소액주주분들이 합병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합병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알려드리고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소액주주분들 그러면은 회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이요? 예. 그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여쭤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 저희도 취합은 하고 있지 않지만 평균 500주에서 한 1,000주 정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한 200만 주에서 한 400만 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동호 씨는 얼마나 갖고 계세요? 저는 우선주 3,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3,000주요. 예. 이번에 주총 앞두고 삼성에서는 거의 소액주주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취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예. 카페에 많은 사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예, 뭐 전화뿐만 아니라 방문을 해서 좀 당황한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주식이란 거를 이제 좀 남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많습니다. 혹시 강동원 씨도 전화 받으셨어요, 삼성한테? 저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렇게 소액주주들한테 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는 것도 괜찮은가요? 주총을 앞두고? 이게 뭐 보통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제 오고 있고요. 찾아가는 것도 이제 직원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명부를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찾아오는 것은 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삼성 측에 위임을 한 소액주주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쪽은 일단은 반대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이제 찬성으로 했다가 저희 카페를 보고 합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이제 반대로 돌아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카페가 많이 있나요? 회원 수가 한 4,000명이고요. 카페는 이 소액주주 연대 말고요. 뭐 합병에 뭐 찬성한다는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카페는 없고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소액주주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지금 카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 연대는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주총에서 발표를 하시거나 이걸 하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그 엘리엇 측이 일단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엘리엇 측의 위임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엘리엇 측을 통해서 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엘리엇이 좀 먹튀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아무래도 그런데 거부감 있는 주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따로 이제 위임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모아가지고 주총에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신가요? 내일 참석할 예정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를 여쭤본다면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합병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네. 합병할 때 이제 합병 비율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합병 비율이 현저히 삼성물산이 저평가된 상태로 예. 예,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저희 주주의 가치, 저희 재산상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언 매니지먼트에서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예.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는 안 모이셨죠? 저희도 이제 그런 내부적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엘리엇이 없었다면 네. 저희가 아무리 표를 행사한다고 한들 이제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참여율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엘리엇이 이렇게 나서주면서 저희는 이제 고맙게도 네. 예, 이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연대가 됐습니다. 고맙게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합병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합병 비율에는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합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그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 기구인 ISS에서 예. 거의 1대1 수준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예. 예. 합병의 비율의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엘리언 매니지먼트부터 이제 위시해서 소액주주 연대도 그렇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상당히 좀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삼성이 그냥 이미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결과대로 가서 합병이 찬성이 되고 그래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주가가 동반 상승해서 물산 주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 점은 염두에 안 두시나요? 일단 그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국민연금이 캐스팅 이렇게 보트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찬성을 안 했다면은 무조건 지는 거였거든요. 부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해도 저희 쪽에 대한 이제 큰 이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죠. 예,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예측은 좀 무의미하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단기로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거꾸로 부결이 되면 예. 그 제자리를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가치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합병이 때문에 부결이 되면 네. 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돼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조금 미리 손해를 보고 합병 때문에 미리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 찬성을 할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네. 근데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존재가 사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헤지펀드잖아요.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고 보통 이제 왔다가 차익 빨리 빼고 나가는 그런 자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갑자기 뭐 애국심에 호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예. 국익이 헤지펀드에 의해서 뭐 손실이 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한국투자공사도 네. 저희 엘리엇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엘리엇은 전체 지분의 7%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장기 외국인 투자자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엇이 먹튀를 한다고 한들 나머지 주주들도 다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헤지펀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엘리엇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수익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중장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돈을 벌기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 지금 뭐 하나의 경영권을 약간 좀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꼭 삼성물산의 경우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더 우려를 하는 점도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게 네. 만약에 국익 때문에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전체 나머지 주주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국익 때문에 찬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 세금을 걷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익을 위해서 써야지
소액주주들이나 다른 주주들은 손실을 보고 전체 국익은 도움이 된다는 네. 발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의 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 합병을 찬성하는 것 자체가 삼성의 3세 승계를 위한 작업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연결고리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엘리엇 입장에 선 사람들이 삼성의 3세 승계에 반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점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별로 안 하셨나요? 3대 승계를 뭐 합법적으로 네.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주주들한테 피해 없이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네, 막아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지금 삼성 3세 승계 작업을 한다 그러면 네. 주주로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온리 여기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일단은 주주로서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연대의 강동호 회원과 인터뷰 해봤습니다. 언니, 나 의뢰 개공원 국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은퇴솔루션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후 관련 제도가 있다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지도에서는요. 배달의 민족인 우리나라답게 배달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이나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솔루션. 예, 은퇴.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생생경제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예. 성함을 바꿀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오늘의 주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랬는데요. 예. 어제도 후배들 만나서 저보다 예. 나이가 5살 정도 어린 후배들인데도 예. 다들 은퇴 걱정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경록 소장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그 노후 관련 제도들이 자주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령화가 자꾸 이제 심각해지면서 제도들도 급속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노후 관련 제도 변화 중에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것. 한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하고요. 크게 나누어서는 이제 연금 자산운용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그러죠. 노령연금 수령 방식이 이제 좀 변합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웰다잉에 관한 것. 호스피스, 이런 쪽,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웰다잉도 은퇴 솔루션에 들어가는군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비재무적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사실 관심이 많이 있고 저는 왜 이렇게 은퇴에 관심이 많죠? 네, 최근에 얘기를 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퇴직연금의 예,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좀 늘린다라고 예. 하잖아요. 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전에는 뭐 한 5%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5%인데 이제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DB형 네. 인 경우에는 뭐 관계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이제 운용 지시를 해서 자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 DC형이나 네. IRP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니까 혹시 위험할까봐 국가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40%로 제한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 600만 원은 정기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7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70%까지 가능하게 해준 거죠. 1,000만 원이면은 700만 원 주식에 그렇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예.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주식의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보통 거의 90% 100% 정도까지 주식의 비중을 높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나이의 법칙 100 마이너스 나이 한 게 보통 주식의 비중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40%로 제한돼 있으면은 20대인 사람도 주식의 비중을 40%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 해서 이런 네. 부분이 이제 젊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주식의 비중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펀드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70%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젊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네. 이게 뭐 꼭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젊은 근로자는 앞으로 20년, 30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축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적극 해야 할 만한 그렇죠. 예, 젊은 부분이 분 아닌가 같으면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인데 주식에 넣으면 수익이 보이는데도 못 넣는다면 아까운 꼭 뭐 기회죠. 상황을 보고 아닌가요? 시장을 보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건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투자라는 것은 길게 보고 해야 되는데 네. 60대 같은 경우 길게 볼 타임이 적죠. 시간이 그렇죠. 좁죠. 예. 그런데 뭐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아직도 30년 이상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건 네. 투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40대는 좀 안전하게 가야 되겠죠? 40대 정도라도 예. 그게 한 언제 직장을 나가냐에 따라 다른데 네. 뭐 40대 정도라도 그렇게까지는 알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제도 변화는 또 뭐가 있을까요? 노령연금의 이제 네. 수령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재직자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는데 소득이 있을 경우에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그 소득을 넘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5년 동안 이렇게 국민연금을 깎아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평균이 204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204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첫 해에는 50%를 깎고 둘째에는 40%, 헐이라는 말이 셋째에는 30% 이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불만이 생겨나냐면요. 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21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국민연금이 깎이는 게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을 해소하려고 소득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깎고 그다음에 소득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이제 적게 깎고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한 5개 정도, 5구간 정도로 차등화해 가지고요. 네. 이제 소득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미 그리고- 입법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번 7월 29일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노령연금 받는 걸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관련되어 예.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요. 예를 들어 자기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습니까? 감액되니까, 예. 그렇죠. 감액이 되니까 이걸 연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기를 할 때 일부를 연기를 못 합니다. 다 연기. 예, 전액을 연기를 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번에 이제 또 바뀐 게 그걸 50%에서 90% 사이 이제 부분으로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예를 들어 지금 받는다고 그러면은 받을 예정인데 이게 내가 지금 소득이 좀 있다 그러면은 50만 원만 5년 동안 이렇게 받고 5년 후에는 다시 50만 원을 더 대서 10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감액의
으로 깎일 수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보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왜 이제 연장을 하느냐 하면은 연기 수령할 때는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맡기게 되니까. 그래서 최장 5년 같으면 36%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받는 전략도 잘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득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세금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받게 되면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수익률도 낮아지는 점이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늦추면은 올라가는 점이 그리고 현재 있으니까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그 소득을 활용하고 연금이 감액되는 걸 막으면서 그것을 뒤에 받고 하면서 좀 더 정액되게 바꾼다든지 그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급해서 뭐 생활비나 이런 게 모자라서 좀 조기에 수령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정해진 나이가 있나요? 자기가 받기로 한 법적으로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5년 최장 5년 일찍 5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전에는 이제 전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부분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래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다면 이전 같은 경우 조기 수령을 하려면 100만 원을 모두 조기 수령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만 원만 조기 수령해도 되고 이것도 역시 50에서 90% 사이에서 부분 수령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두지. 입법예고는 좀 되었었는데 시행이 이제 지금 7월 29일부터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웰다잉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까지 이제 말기 암 환자 대상 호스피스 이 서비스를 시행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대상 의료기관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지원 부분도 좀 적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7월 15일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상 의료기관을 한 60개 의료기관을 일단 늘렸습니다. 늘렸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이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28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 부담되던 것이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18,000원에서 23,000원 정도로 이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들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부담은 줄어들고 대상은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이라고 그러고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 이렇게 쳐도 되시고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대상 의료기관이 다 나와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 혹시 좀 찾아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병원들이나 대학병원 이런 데도 포함이 되나요? 가톨릭 병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병원은 약간 종교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의 간병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죠. 어느 정도 되죠? 가격이? 지금 이제 지원이 되었어요. 하루 4,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이제 저렴하게 된 편이죠.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해주시니까 물론 이제 재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을 찾아서 더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비재무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은퇴 솔루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되게 마지막 퍼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삶의 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도 본인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결국 임종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행복했다라고 가족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할 수 있는데 급박하게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희망은 가지는데 그러다가 마음의 준비도 못 하고 나눌 이야기도 못 나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부분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임종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웰다잉에서 자기가 어느 길을 택할까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재밌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 완판의 가업을 달성한 히트 상품이 있는데 그거는 유언장 쓰는 어떤 키트입니다. 유언장 쓰는 키트요? 유언장에 대한 포맷 이런 부분에
그 얘기 다음 시간에 꼭 해주세요. 유언장 키트가 완판 상품이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었는데요. 네. 요새 워낙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어서. 트렌드라. 네네. 그래서 이 정말 그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에도 이게 잘 먹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이렇게 나가서 혼자 먹는 게 식당이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칸막이도 돼 있어요. 도서관처럼.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까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배달이 더. 왜냐하면 싱글족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더 혼밥 쪽 많거든요. 많죠. 예.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배달이 잘 돼 있고 또 제가 이게 또 일본 분들은 이렇게 자기네 집에 누가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썩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폐쇄적인 문화라. 그래서 예. 책도 읽을 때 이제 그 책을 싸서 내가 네네.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는 뭐 어떻게든 책을 읽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문화 차이가 배달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일본과 또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좀 더 흥미가 생기는데 네. 저는 그 집에서 햄버거가 배달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네. 그 딜리버리 아저씨랑 만나서 아파트에 배달이 되나요? 했더니 맨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한 5개 이상 시키면 아마 배달해주는 그런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배달이 잘 되는 나라인지 예. 몰랐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배달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택배 문화와 같이 하나로 네. 음식뿐만이 아니죠. 예,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그 빠르고 네. 정확하고 모든 걸 다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택배도 이렇게 그 저렴한 가격에 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배달 음식 그러면은 전 일단 치킨이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많죠. 예, 뭐 치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자 그리고 네.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우리 분식점에서 먹는 그런 밥들도 이제는 이제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밥이요? 네, 그러니까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시켜주는 그런 그 메뉴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예. 그런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시켜서 먹을 수 있게 동네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 있는 지역에서는 시간이나 이런 거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앱으로 바로 이제 그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앱이랑 그 기존에도 우리 그 뭐 찌라시라고 표현해도 되나? 이런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분석해봤더니 이게 전단지로 갖고 먹는 경우에는 내가 남을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앱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결제도 해주고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도 우리가 뭐 전화로 배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앱으로 바뀌면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이 걸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남의 걸 시켜주는 경우가 흔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마 그쪽에서 그 회사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SNS 상에서만 보면 어떤 그 오빠가 오빠가 와서 같이 먹지 무슨 또 배달을 같이 먹지만 항상 같이 먹지만 같이 못 먹는 날 이제 배고플 때 이제 시켜준다라는 글들 많이 올라왔고요. 또 우리 오빠를 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 커플들 사이에서는 또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염장 문화인가요, 이건? 예. 전 오빠가 시켜준 적도 없고 오빠도 없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언니는 안 시켜주나요?
언니들끼리는 먹죠. 같이 먹는군요. 언니들끼리는 이제 시켜 먹는 문화는 아니죠. 네. 그렇군요. 가족 중에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일단 예전에는 그 가족이 같이 시켜 먹었다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요리하기 싫을 때 엄마를 위해서 뭐 배달을 시켜 먹었다라는 이제 그런 글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끼리 뭔가 그 모여 있어서 뭐 배달 시켜 먹었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니와 오빠와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없어도 그러니까 언니는 아니지만 오빠는 같이 없어도 이제 배달 시켜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아빠와 같이 음식을 배달 시켜 먹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빠요? 예, 요새 이제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딸이 아빠랑 사진 찍는 문화, 또 아빠랑 같이 여행 가는 문화, 또 아빠랑 같이 배달시켜 먹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아빠와 함께하는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은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엄마는 해주니까 그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빠의 존재가 예전에는 많이 묻혀져 있다가 새롭게 이제 그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지 뭐 없던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아빠가.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오빠는 유비쿼터스 오빠인 것 같아요. 어디에나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꼭 필요한 존재죠. 근데 언제도 궁금한데요. 언제 배달해 일단 먹죠? 이제 요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화요일,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 이제 일요일, 토요일 순이었는데요. 일요일, 토요일이 적네요. 예, 그러니까 주말은 이제 시켜 먹기보다는 나가서 먹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정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주중에 이제 월요일보다는 이제 월요일 너무 바쁘니까 화요일 날 이제 조금 이제 주중에 접해 들면서 이제 시켜 먹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약간 치킨을 시켜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시간대로 보면 이제 또 오후 11시, 그다음 오전 10시 뭐 이렇게. 근데 이 밤에 야근하면서 야식을 먹는다라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SNS에 올라오는 글들은 자발적인 자기의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근을 한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좀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더 많이 시켜 먹었지만 이제 표현하는 걸로만 봤을 때 이제 야근이 많이 올라왔고요. 오전 10시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많이 노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침에 뭔가 공복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켜 먹는 그런 게 이제 오전 10시라서 조금 이건 안타까운 시간이긴 하더라고요. 오후 1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이제 점심때 돼서 이제 딱 그 12시에 먹기보다는 좀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게 또 보여요. 아까 야근 문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건 사실 고되고 그러니까 음식이라도 좀 먹으면서 하자 이런 게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건 말고도 우리 어떤 생활 패턴이 이 배달 문화와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좀 발견이 되던가요? 그러니까는 의식적으로 요새 다이어트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좀 덜 생각하게 됨으로써 달콤함을 좋아하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밤 11시라는 그 기점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제 먹게 만드는 또 그 시간대에 하는 또 주중에도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 만화 보면서 라면 먹는 그런 어떤 그 DNA가 있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이제 TV를 보면서 치킨을 먹는 그 DNA가 우리 몸속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송이의 DNA군요. 그래서 뭔가 예능을 보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본능들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밤 10시, 11시가 그 시간에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라는 검색어 자체가 혹시 좀 적어지나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언급량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래시가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가리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달 문화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이 배달 문화는 앞으로 저희가 그 다음 카카오에서도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음 카카오라는 그 카카오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가 오빠나 치킨 먹고 싶어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 치킨을 딱 클릭했을 때 배달해주는 근처에 동네에 집이 뜬다면 그것만큼 편리한 건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 샵 검색에 또 그런 게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해서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음식 배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배달도 이제 다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택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이 배달 문화의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밝다고 봐야죠. 발달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배달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맛이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고 예전에부터는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맛보다는 이제 메뉴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이제 내가 배달해서 먹었는데 뭐 스파게티 먹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지금 이제 어떤 고급 음식에 대한 어떤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룸 서비스처럼 만약에 이제 비싸게 돈을 주고 혼자 먹지만 이제 제대로 먹는다라는 그 배달 서비스도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이오스 김치 톡톡.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0735님 외 2분이고요.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기획 주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경제인 사면 논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